네, 얼마 전에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면서 일본 경제가 어떻게 돼갈 것이냐. 지금 계속해서 아베노믹스 기조 하에 그 엔저, 그다음에 그 디플레이션 상황을 뭐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해서 막 돈을 풀어대는. 그래서 일본의 중앙은행이 뭐 주식을 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계속 사들이고 있다. 그래서 엔저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엔저를 지금 투자해야 될 때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또 한국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일단 일본 경제 현재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안 좋아요. 또 그러니까 다시 또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사실 전 세계가 지금 뭐 불황이 온다 하면서 막 떨고 있잖아요. 네, 어디든 떨고 있고 좀 불안한데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일본은 지금 엔저 말씀하셨는데 저 같으면은 이제 저는 위험을 좀 안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인터뷰 하실 때 그 하시는 재테크가 예. 딱 엔화 가지고 예? 사고 팔고로 돈 버신다고. 아니 뭐 그 재테크라든가 돈 번다고까지는 할 건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논문을 쓸 때 그 환율 쪽을 가끔 쓰기 때문에 그 엔화 좀 강할 때 팔고 엔화 좀 약할 때 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큰 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뭔가 좀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저는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엔화가 달러당 114엔일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엔 자산은 다 팔았어요. 아, 그래요? 114엔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좀 더 똑똑했으면 한 105엔, 6엔에서 팔았어야 해서 114엔 팔았고 그 뒤에 사람들이 막 이제 사야 되지 않아요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움직이진 않아요. 네, 움직이진 않고 그러니까 워낙에 이렇게 그 금융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움직이진 않는데 지금 엔화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선은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해봐야 결국에는 센터에 있는 것은 양적 완화인데 이 양적 완화를 일본은 지금 양적 완화를 시작했던 미국과 유로하고 또 영국 그건 전부 양적 완화를 끝냈어요. 그리고 2009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이 2013년 4년 늦게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4년 늦게 끝내면 별일 없으면 4년 늦게 끝내도 되는데 4년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른 나라에서 먼저 끝내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지금 현재 그 인플레이션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닥치는 바람에 뭐 금리가 예상보다 뭐 무섭게 그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일본은 양적 완화를 못 끝내고 있으니까 지금 경제 상황 때문에 금리가 뭐 여전히 제로금리 유지를 그 정책 금리는 제로금리 유지를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 차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쏠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엔화는 이제 파는 그 매도세가 나오고 하니까 엔화가 약화가 되는데 엔화가 약해지면은 또 여기에 투기 세력이 들어오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엔화는 앞으로 더 약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엔화를 팔아버리는 거죠. 아니면 선물상에서 엔화를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고요. 그렇게 되면 엔화는 더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엔화를 팔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또 엔화를 더 팔면은 엔화는 더 약해지는데 지금은 일본에서 걱정하는 것이 이 시기도 지나서 오히려 투기 세력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는 좀 진정이 됐는데 지금은 일본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달러를 비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실수요 차원에서 엔화를 안 사고 달러를 비축하려고 하니까 지금의 엔저가 언제까지 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일본 그 은행하고 또 일본 금융청이라든가 이제 그쪽에서 계속해서 지금의 엔저는 좋지 않다. 너무 좀 급격하고 일본 경제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지만은 정책 당국에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엔저가 어느 이상 가면은 우리가 개입하겠다는 걸 계속 시사함으로써 이제 투기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투기 못하도록 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엔 정도 됐을 때 지금 너무 엔저 급격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정책 당국에서 지금 뭐 135까지 가더니 또 135에서 지금 너무 엔저다라고 했는데 138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의 그 힘을 이길 만한 외환 보유고를 일본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시장의 힘을 이길 만한 외환 보유고를 가진 나라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엔화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런데 그렇다면 일본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가 한다면은 금리를 올리기에는 또 일본이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정부 부채들을 그 아베노믹스 하면서 10년물 정부 부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했거든요. 10년물. 그러니까 10년 뒤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베노믹스가 2013년에 시작했으니까 13년, 14년, 15년 이때 발행한 10년물 정부 채권은 2023년, 4년, 5년 되면 계속 만기가 돌아야죠.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은 일본 그 정부에서는 새로운 그 국채를 또 발행을 해야 돼요. 그걸 갚을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제 갚아야 되는데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특히 뭐 16년, 17년 이때 그 발행한 국채들은 제로금리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자 약정 이자를 줄 필요가 없는 상태, 원금만 나중에 갚으면 상태에서 그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제 얘가 만기가 돌아와가지고 갚을 돈이 없으니까 새로 국채를 발행해서 갚을 때는 새로 국채를 발행할 때는 만약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약정 이자율이 뭐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자돈이 이제 나가기 생겼네. 예, 그렇죠. 지금까지는 원금만 갚으면 됐는데 이제는 새롭게 발행하는 국채에 대해서는 이자까지도 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또 일본의 거시경제라든가 뭐 일본의 물가 지표라는 것이 원래 목표했던 것만큼 충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따라서 올리기에도 지금 국채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녹록지 않은데 안 올리니까 엔저는 지속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엔저가 일본 기업들에게 플러스 되는 면하고 마이너스 되는 면들을 기업은 기업대로 정책 당국은 정책 당국대로 지금 계속 그거를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요즘 이 원화도 워낙 그 약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그 재미교포가 그냥 우리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그 안정적이라는 거. 그러면 이 위기가 요즘 같은 이런 어수선한 상황이 지나면 다시 그냥 환율 1,100원대 올 거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지금 한국에 있는 자산, 원화가 됐든 아니면 뭐 주식이 됐든 사놓으면 그냥 환율에서만 20% 일단 싸게 사고 한국 자산을 싸게 사고 나중에 또 환 차익까지 얻게 되면 수익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투자의 적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엔화도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가 됐다. 투자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은?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위험한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주식이 떨어졌다. 그때 주식이 떨어지니까 와 기회다 하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 같은 타입은 떨어질 때 안 사요. 떨어질 때 안 사다가 좀 오르잖아요. 네. 오르고 분위기가 반전됐어. 지금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막 풀리고 하니까 또 뭐 일부 섹터에서 막 주가가 올라. 그러면 사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혼란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진정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엔화가 좀 진정이 된다 하면은 그때 같으면은 그 가치가 있는데 한 가지 그 아쉬운 점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원화든 엔화든 살 유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달러가 있다면. 네, 달러가 있다면. 근데 원화는 엔화처럼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엔이 1000원을 중심으로 지난 20년간 움직였어요. 100엔이 1000원. 그렇죠. 여기에서 10대 1. 네, 아주 높을 때는 뭐 1500, 1600까지 갔고 낮을 때는 750까지 갔거든요. 그 10대 1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이 10대 1에서 많이 벗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100엔이 한국 돈으로만 750, 760. 네. 이때는 저 같으면 당연히 이제 한국 돈을 가지고 엔화를 사죠. 한국 돈이 굉장히 강해졌으니까 또 그 100엔당 한국 돈이 뭐 1,500원, 1,600. 이때는 뭐 저도 흥분해가지고 엔화 뭐 다 한국에 보내버렸죠. 이렇게는 하지만은 지금은 이게 겨우 950원이에요. 950원에서 뭐 얼마 해봐야 뭐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죠. 원화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달러 패권 국가의 힘이군요. 네, 지금 아쉽습니다. 한국에도 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선택의 여지가 좀 더 많은데 원화 같으면은 950원 정도 이게 뭐 800원 정도 되면 800원이면 800원 가지고 뭐 100엔 하나 그 사도 좋을 것 같은데 950에서 사서 큰 수익의 의미가 있는가 저는 싶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달러로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원화를 바꿔가지고 엔으로 사는 거니까 역시 우리도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런 차원이겠네요. 진짜 올 그 한국에 투자한 그 외국 자금들, 투자 자금들을 분석해보니까 유럽계 자금이나 뭐 중국계 자금 같은 경우는 뭐 70%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미국계 자금은 한 40%가 더 많이 들어왔다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달러.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일본 증시도 그러면 지금 투자할 만한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기업들의 상황. 아까 왜냐하면 기업들이 지금은 성장보다는 그냥 지키는 네. 거니까 네. 성장이 없다면 주가도 더 이렇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네. 그 큰 기업들은 당분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소니 같은 경우에 2021년에 1.2조 엔 그 실적을 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시가총액 1위인 도요타하고 2위인 소니가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내니까 일본에서 한번 굉장히 큰 뉴스가 됐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여름 보너스는 굉장히 좋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결코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제 크게 뉴스가 되는데 올해 여름 보너스는 굉장히 좋다라는 게 일본에서 뉴스가 돼도 이런 뉴스는 이제 한국에는 일단 안 나와요. 한국에서는 일본의 올해 여름 보너스 거의 없다 뭐 이런 게 나오면 이제 한국에는 뉴스가 되죠. 우리가 약간 감정적으로 서로 안 좋기 때문에 예. 일단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씹는 재미만 느끼죠. 우리가 주로. 그 얘기가 약간 옆으로 벗어나지만 원래 얘기로 돌아오기 직전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경제를 보시는 분들은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서도 감정을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만 데이터.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옛날 뭐 이솝 우화에서 토끼와 거북 보면은 토끼가 잠깐 잠들어 있는 사이에 거북이가 막 올라가는데 지금 세계 기업들 보면 뭐 살벌한 거 어느 나라든지 다 토끼인데 잠자는 토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일본을 잠자는 토끼 아니면 거북이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지금 막 절치부심 막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알고 경계를 하고 하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일본을 좋든 나쁘든 일본이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있는 그대로 일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은 그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올해 여름 보너스는 되게 좋을 거예요. 좋지만은 소니 자체가 그 작년에 그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올해 실적은 한 작년은 1.2조 엔이었지만 올해는 한 1조 엔 정도 예상한다는 식으로 기업들 자체가 올해는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그 투자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본 기업 중에서 정말 강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 시장 점유율을 당분간 4, 5년은 안 뺏길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엔화 싸니까 엔화 싸고 또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포심 때문에 좀 주가도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런 곳 같으면은 한번 투자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뭐 소니가 됐든 도요타가 됐든 히타치가 됐든 이런 어떤 그런 잘 성장하는 기업들. 네, 저는 그 소니, 히타치, 도요타같이 크게 알려진 기업보다는 아는 사람 한국에서 아는 분은 아시는데 일본 기업 중에서 보면은 어떤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중소기업들이요? 아니요, 그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10대, 20대 이 정도가 아니고 뭐 100대, 200대는 들어가는 대기업, 100대, 200대. 일본이 한국보다 이 대기업이 우리가 일본의 중소기업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대기업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 한국은 1위가 삼성이고요. 2위가 그 LG에너솔루션이죠. 근데 삼성하고 LG에너솔루션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LG에너솔루션부터는 좀 촘촘하죠. 근데 일본은 그 도요타가 삼성보다도 오히려 작은데 이 LG에너솔루션과 삼성 사이에 일본 기업은 5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계 그 5,000등 안에 시가총액 5,000등 안에 있는 기업들 시가총액을 조사해 보면은 한국이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합해서 일본은 3.6조 달러 정도 되니까 GDP 차이는 3배인데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는 일본이 3.6배 정도로 한국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우리가 잘 아는 막 그 도요타, 뭐 소니, 뭐 혼다 이런 기업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작지만 일본 내에서 뭐 100대나 20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 중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은 독보적이다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 저는 뭐 이렇게 주식 투자는 크게 관심은 없어요. 이렇게 별로 위험한 거 안 좋아해서. 근데 저는 굳이 한다면은 그런 기업들을 한번 좀 이렇게 면밀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투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좀 찾아봐야 될지 조사를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예시로 들 만한 기업들 뭐 떠오르시는 데가 있나요? 예시로 들었다가 이게 투자 이건 투자 아니에요. 권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너무 곤란하죠. 그렇죠. 이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이 기업 주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네. 아까 이런 기업들 같으면은 한번 내가 보겠다. 혹시라도 지금 주가라든가 향후의 주가가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너무 저평가된다 하면은 한번 사볼 수도 있겠다 하는 곳들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지금 업종. 대표님께서 하나의 그냥 어떤 예 같은 걸 그렇죠. 원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라타 제작소라는 일본의 기업이 있어요. 무라타 들어본 제작소. 것 같은데. 네네. 예. 들어보신 분들은 일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라타 제작소. 무라타 제작소는 MLCC라는 걸 만드는 회사예요. MLCC. 네. 이게 이제 반도체 쌀이라고 해가지고 이 반도체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반도체 또 MLCC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 MLCC는 굉장히 많은 곳에 뭐 자율주행차에도 필요하고 AI에도 필요하고요. 스마트 시티 같은 거에도 필요하고 굉장히 필요해서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 늘 건데 한국에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이 MLCC를 만들고 또 수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라든가 그렇죠. 삼성전기. 네네 있는데 지금 뭐 중국 시장이라든가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수출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굉장히 많이 따라왔고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은 이 무라타 제작소하고 대등한 상태에서 겨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과거 소니의 TV하고 옛날 저희가 유학할 때나 대표님이 영국에 가셨을 때나 그때 소니 TV하고 삼성 TV처럼 세계인들이 느끼기에 이제 퀄리티의 차이가 있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무라타 제작소의 이런 지금 독보적인 위치 이거를 결국에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삼성이 소니를 따라잡았듯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또 이제 둘 다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런 독보적인 기업들은 시장을 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기술력이라는 측면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기술력이군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평가.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을 주고는 두 회사 걸 같이 사지 않고 A라는 회사, 일본이 회사 거가 가격이 더 높다, 프리미엄이 있다 한데 시장 점유율도 높다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고평가됐고 충분히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서 높은 면만 살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곳들이 저평가가 된다 할 것 같으면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주식보다는 그 사이에 아래쪽에 숨어 있는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점유율 1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문득 반도체 어차피 지금 반도체가 대세니까 반도체 소재와 관련해서 우리 한일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만큼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강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투자의 측면에서 좀 스터디해 볼 만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소재 그렇죠. 근데 그게 항상 어려운 것이 지금 막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할 때는 자신이 있다. 아베파에서는 자산이 반대를 경제 산업성이라든가 반대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정치인 일부가 이제 자신 있다고 해서 수출 규제를 나섰지만은 그랬는데 한국에 큰 타격을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에서 국산화도 하고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이 기술이 과거의 소니처럼 언제까지는 독보적일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정말 저는 이 기업하는 분들을 정말 존경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1년, 2년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1년, 2년이 달라가지고 막 확 변하면서 전쟁터 같이 느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고요. 한 가지 저거를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일본에서는 뭐 많이 알려진 뉴스인데 TSMC가 일본에 구마모토에 이제 공장을 짓는데 네. 이거의 절반 정도, 설립의 절반 정도 되는 돈을 일본 정부에서 주면서 이제 TSMC를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TSMC를 유치를 하는데 이 TSMC가 지금 일본에서 짓고 있는 그 반도체는 첨단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삼성이 얼마 전에 3나노 발표했잖아요. 네네. 지금 4나노, 5나노 하면서 막 4나노, 5나노 거기에 경쟁이고 뭐 3나노 이제 최초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더 후진적인데 하지만은 이 반도체 시장이라는 것이 4나노, 5나노 최첨단 반도체만 시장에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굉장히 다양한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 일본에서 소니의 이미지 센서 이런 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또 반도체 이런 거라든가 또 도요타에서 자율주행차를 준비하는데 그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래서 이 TSMC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는 좀 안타까운 게 일본 정부가 여기에다가 이제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만 보조한다는 것만 알려졌는데 사실은 이 TSMC 자체가 소니하고 또 도요타 계열의 부품을 만드는 자회사가 있어요. 계열에서 그 회사하고 소니가 공동 출자를 한 조인트 회사예요. 거기에 이제 일본 정부가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삼성이 거대한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감히 삼성을 상대로 수출 규제 이런 걸 했으니 뭐 사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TSMC라는 또 하나의 시장을 일본 내로 끌어오겠다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체인이 있잖아요. 반도체. 그렇죠. TSMC가 뭘 사겠죠, 일본에서. 그 체인들을 유지하면서 서포트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저는 보면 일본 내에서 TSMC가 들어오는데 이 TSMC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 네, 그렇죠. 우리가 요즘 한국에서도 코스닥에 있는 주식들 가운데 급등하는 주식들을 보면은 테슬라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애플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슈로 막 오르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TSMC가 들어오면서 뭔가 공급량을 늘어나게 되는 그런 업종이나 기업들. 이런 것도 투자의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도 테슬라에 공급을 하지만은 일본도 뉴스에 나오거든요. 어디가 이제 테슬라에 얼마 계약했다. 네, 그런 것도 일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근데 저는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라는 시장 또 일본이라는 국가는 지금 노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따라갈까 봐 굉장히 걱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네. 항상 이 종목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른 분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은 돈을 버는 사내 보유금으로 그냥 쟁겨놓는다. 뭐냐면 그거는 돈이 있어도 뭔가를 벌려서 돈을 벌 자신이 없으니까 일단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없다는 얘기니까. 네. 네. 하여튼 이런 것도 감안해서.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근데 반대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약간의 성장이라도 보여지는 어떤 산업이나 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상당한 인기를 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10배 오르고 몇 년 새 10배 오르고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에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스터디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좀 거시 쪽으로 좀 넘어오면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환율과 관련해서 일단 지금 135엔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정상적인 거는 한 100엔 정도가 정상적인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100엔도 되게 비싼 거였어요. 아, 그래요? 네, 100엔도 비싼 거였고요. 제가 지금 딱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는 논문의 주제라서 제가 이제 얼마나 엔화가 고평가됐고 저평가됐고 한 걸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냥 아직 계산은 안 됐지만은 지금 제 경험상 하는 것은 한 120엔, 네, 그 정도 같으면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100엔 같으면은 엔화가 너무 지금 상황에서 100엔은 너무 고평가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140
130엔 가까이 가는데 138엔 이렇게 139엔까지도 가는데 이거는 금리를 생각하면은 이게 금융을 생각하다 금리를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의 힘이 지금 금리가 만큼 차이가 나니까요. 일본에서 과거에 21세기 들어서 134엔 5엔까지 간 적이 있었고요. 그걸 깨고 지금 138엔 9엔까지 갔는데 과거에 134엔까지 갔을 때 그때도 일본은 제로 금리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금리가 오를 때였어요. 그때도. 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것이 그 반복이 되니까 하지만은 그게 아닌 경제의 힘, 그 나라 경제의 힘, 경제의 그 경상수지라든가 이런 경제의 힘을 가지고 그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 140엔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 그 과도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왜 한국 기업들도 매출은 그러니까 Q는 줄었는데 이익은 늘어나요. 근데 그 이유가 결국 환율 차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수출 기업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어떤 이득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 이득이 됩니다. 또 한국에서 좀 오해하시는 게 지금 이제 수출만을 생각한다면 수출 기업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안 좋은 것이 대부분의 한국이나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원자재는 수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수출로 그 환율이 좋아가지고 뭔가 한다 하더라도 수입 자체는 또 환율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엔화가 저평가됐으니까 이 수입 원가도 굉장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충분히 그 가격을 뭐 유지한다던가 올린다던가 하는 그 시장 장악력이 없는 기업들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한 가지 그나마 일본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본 기업들은 지금 뭐 100대 기업이다, 200대 기업이다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해외 생산, 해외 판매라는 전략을 예전부터 30년 전부터 뭐 추구를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외에서 생산을 하는 경우, 미국 공장에서 그 아지노모토라고 한국의 뭐 CJ 제일제당이나 백상 뭐 이런 대상 같은 그런 기업하고 이제 비견되는 우리가 옛날 미원 미풍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에 이제 원류가 된 일본 기업의 아지노모토라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조차도 지금 생산의 절반 이상이 외국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판매 절반 이상도. 미국 시장에서 한 17% 정도 생산하고 판매는 한 미국 시장에서 20% 정도니까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파니까 환율의 영향은 받진 않죠. 하지만은 거기서 팔아가지고 받은 돈을 일본에 가져올 때는 환율이 좋으니까 그게 장부에서는 굉장히 더 높은 평가가 돼서 오죠.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캐시플로우가 좋아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자꾸 쌓아두는데 이 캐시플로우가 무서운 게 캐시플로우가 많으면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뭔가 이제 분야만 잡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N저라는 것이 수출만 생각한다면은 이거 나쁠 수도 있어요. 너무 과도해서. 네. 근데 해외 생산, 해외 판매를 생각한다면은 그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군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아베노믹스가 좀 지속이 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의 일본 중앙은행 총재를 아베 전 총리가 이제 임명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의 정치 혹은 철학을 계속 그 구현시키는 네, 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 네. 뭐 여차하면은 계속해서 증권 네. 뭐 사들이고 주식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것이냐, 아니면 네. 이제 딱 끊어질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일본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본에서는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고 묻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묻기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할 거니? 그 전부터 이제 도대체 이놈의 양적완화 이거 언젠가는 출구 정책 펴야 되는데 이거 그게 언제가 될 것인가? 과연 가능한가? 출구 정책 하면은 굉장한 충격이 오지 않겠나? 이런 그렇죠. 얘기 설왕설래 있었는데 하지만 이거 언제 끊을래? 이거 끊어야 되지 않니? 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별 질문이 없었다가 기시다가 총리가 되고 이번 참의원 선거 끝났잖아요. 네. 참의원 선거 딱 끝나고 나니까 일본 언론에서 묻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임금 올리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임금도 올려야 된다. 네, 이런 얘기하고, 이제 개헌이 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그렇죠. 개헌 이슈 이런 거 있는데, 그 개헌 이슈, 그 다음에 임금 이슈, 소비세 이슈,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양적 완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에서 묻더라고요. 언론에서 묻지만은 일본 정책 당국은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그리고 어떤 시장에 시그널을 줘서 괜히 충격을
줄 수 있는 그게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그냥 뭔가 움직이고는 있다. 그러나 표현하지는 않는다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다. 이제까지의 기조를 계속 왜냐면 지금 환경상 이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떤 쪽으로 봐야 돼요?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양적 완화를 끝내자니 아까도 말씀드린 뭐 국채 문제라든가 뭐 거시경제 문제라든가 해가지고 양적 완화를 끝내자니 그것도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고요. 근데 양적 완화를 안 끝내자니 이 N저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고 하니까 N저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이 어떻게 됐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변곡점일 수도 있겠네요. 일본 정부나 아니면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뭐 고민이 엄청 많죠. 지금 그 양적 완화를 그 끊자니 국채 문제라든가 또 거시 경제 문제라든가 이게 있는데 또 양적 완화를 유지하자니 지금 N저가 너무 그렇죠.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N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환율의 추이 그리고 인플레이션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그 미국의 금리 정책 이것들을 보면서 뭐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은 일본도 그 금리를 올려야 될 텐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좀 수그러들고 미국에서의 그 금리 인상이 좀 수그러들면은 그래서 그 금리 차가 유지만 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아마 양적 완화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채권 문제가 2003년?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3년, 14년 이렇게 발행이 됐으니까 역시 23년, 24년 이때부터 이제 채권 회수 이게 네.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국가 부채가 260%인가요? 일본이? 네, 그게 그 국가부채를 어디까지 넣을 것인가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다르거든요. 대강 한 200 뭐 그 한 30에서 2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채에 대해서 일본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채권이 다 국내 채권이기 때문이다. 해외 채권이면 디폴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내에서 들어온 일본인들의 돈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그 놀라운 국가 부채에도 정부 부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 그 국채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이제 그것 때문이긴 했는데 저는 사실은 걱정해요. 아, 그래요? 일본을 위해서 뭐 걱정해줄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 뭐 경제 충격이란 게 뭐 발생하면 좋지는 않으니까요. 저는 걱정하는 것이 이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경제학자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말씀은 맞아요. 일본은 과거에는 대부분의 국채를 일본 은행이나 일본 금융권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뭐 보험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해서 대부분의 국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은 그 가계가 굉장히 저축을 많이 해요. 한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본 은행들은 일본인들이 저축을 하면은 저축한 돈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돈 가지고 이제 국채를 사는 거예요. 네. 충분히 이걸 살 수 있었는데 양적 완화하면서 국채를 굉장히 더 많이 발행을 했잖아요. 발행을 하면서 이 국채를 일본에 있는 그 시중은행들로부터 이 국채를 사간 것이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국채의 절반 이상은 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오히려 과거보다 국채는 엄청 많이 풀렸는데 시중은행은 과거보다 오히려 국채를 덜 가지게 됐어요. 중앙은행이 하도 사가니까. 그래서 50만 단 사갔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 정부에서 못 갚겠다. 네. 이제 이자도 올라버렸고, 우리 그래서 이제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힘들다. 못 갚겠다 해서 디폴트를 만약에 선언을 하게 된다면은 먼저 일본 중앙은행에다가 너희가 좀 참아달라.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당장 만기가 됐는데 못 갚으면은 시중은행은 장부상 그게 마이너스가 손실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무제표가 위험해지고 시중은행 되고 위험해지거든요. 그 굉장히 큰 그 충격이 되니까 중앙은행에다가 이제 우선 디폴트 연기시켜달라. 그 상환을 연기시켜.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해외에서 빌린 거라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네, 해외 투자가들이 뭐 연기해달라 이거 안 하겠죠. 네, 하는데 일본에 있는 중앙은행, 일본은행이니까 이거를 연기해달라. 근데 이게 예가 거의 없어요. 이 세계대전 후에는 아예 없어요. 야. 과거에 뭐 유럽에서 막 은행들이 난립할 때 그럴 때는 뭐 예가 있겠지만은 지금 예가 없으니까 만에 하나 일본 정부가 우리 못 갚는다. 우선 시중은행한테는 꼬박꼬박 갚지만은 그 중앙은행한테는 좀 상환을 연기해달라 했을 때 이게 일본 국채 이제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일본 국채를 사지 않으려는
이제 시중은행도 우리도 이제 못 사겠다. 또 해외에서 한 10%는 사거든요. 해외에서도 이제 우리는 못 사겠다. 더 이상 안 산다. 이번에 그 만기된 거 돈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손 안 댄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일본 국채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일본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이제까지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박상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좀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구나라는 관점이 좀 생기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일본 경제, 그다음에 일본 기업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소니 턴어라운드 책 번역을 하신 전에 우리 불황 탈출 책이었죠. 네, 저자로 3년 전에 모셨었는데, 네. 와세대 대학교 국제학술원 박상준 교수님과 오늘 좋은 인사이트 배울 수 있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